네, 반갑습니다, 안녕,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예, 사실 피디님 저를 찾아왔을 때 빚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그대 한 6억이요. 6억이죠. 네, 6억이란 빚을 물기 위해서 6억만 벌면 된다고 피디님 그땐 생각했죠. 네, 그쵸. 네. 왜냐면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못 벌어보면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근데 6억이란 빚을 어쨌든 갚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저는 그 빚을 그렇게 6억까지 지면서 그게 어쨌든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그 빚은 졌는데 그 빚을 지면 이게 그 한 인간이 원래는 빚이 없었을 때랑 피디님 네, 빚이 있었을 때랑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단 말이에요. 근데 음, 저는 김지순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가 내가 지금 빚이 있는데 저 여자의 마음하고 나 비슷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1위님이 그걸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빚을 6월 져봤더니 삶이 네, 이렇더라. 뭐 뭔가 이런 어떤 뭐 불편함은 이런 거 있더라. 아니면 음, 심지어 이런 공포감이 있더라. 심지어 막 나는 이런 어떤 막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병까지도 막 걸릴 수 있는 맞아, 어떤 그런 맞아. 것도 있더라. 뭐 어쨌든 다양한 그 불편함에서 필히 느끼는 그 감정들을 최대한 기억나는 걸 끄집어서 한번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빚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몰랐고요. 제가 1억을 몰랐다는 게 무슨 처음에 말이에요? 어느덧 6억이 됐네 였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를 계속 시작점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빚을 계속, 이 빚도 사업을 하기 위한 빚이 아니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계속 돌려막기였어요. 그러니까 첫 실수, 돈을 300만 원 번 남편의 월급에서 지혜롭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아, 300만 원 풀 플러스 생활비가 다 빚이었으니 그게 7년, 8년 되면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는 없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불안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희는 주말 부부였거든요. 네. 주말이나 보름 만에 그러면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프고 처음 낳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처음 낳는데 남편은 이제 건설 일을 한다고 계속 타지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아이 낳으면 좀 우울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그 안에서 잘 살아야지가 안 되고,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 데만 하나만 그 붙잡으니까 그때 몇 힘들었던 거예요. 년도였고 그때 필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32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30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32살에 낳아서 1년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막내를 35 12월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아이 셋을 낳으면서 낳고 키우고 낳고 키우고 이렇게 3년을 한 거예요. 그게 거진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와. 5년 정도가 남편이랑 그렇게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럼 여자가 울산에서. 몸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망가지지 네, 않아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나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어, 우울감과 그런 힘듦을 보상 심리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맞아. 예.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거를 제가 인테리어를 또 이제 빚을 져서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집이 되게 예쁘게 꾸몄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그것도 돈을 빚을 드물게 못 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빚을 지고 한 거예요? 저의 빚은 어, 집을 사는 걸 진짜 거의 100% 500만 원 빨고 나머지 2억 천에 대한 거, 2억 5백에 대한 게 진짜 풀 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이 올 대출에 남편 월급에 300만 원 안에서 대출까지 내면 딱 300인 건데 거기에 생활비가 저희가 아이도 낳고 그렇죠. 산후조리도 집에서 부르고 막 애 낳는데 몇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가 누적된 것이 생활비가 이제 빚인데 걔가 이제 누적으로 돼서 계속 대출 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근데 제가 또 이제 우울했잖아요. 남편이랑 떨어져 산다는.
그럼 보상 심리로 아이들 물건 사고 아, 집안을 꾸미는 거에 제가 우를 달랬어요. 이랬어. 그러니까 근데 그 힘듦을 그냥 인정하고 그래 너가 힘드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거에 취미를 받던지 아이랑 그걸 가야 되는데 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근데 정신을 차리면 또 너무 빚이 왜 이렇게 자꾸 빚이 늘지? 불안은 한데 저는 계속 그래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언젠간 내도 이거 이야, 빚 다 갚으시. 이런 생각으로 겉으로 살았던 봤을 게 때는 빚진 사람이 제일 잘 살았네. 네, 맞아요. 겉으로 겉으로 봤을 때. 봤을 땐 네, 집도 진짜 사람들이 오면 정말 예쁘다 막 이 정도로 어, 살았고 근데 저는 제 안에서 불안해서 항상 제 입에선 이 빚 어떻게 갚아야죠 이런 말만 제가 입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얘는 왜 지가 집 사서 저렇게 잘 지내는데 뭐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러한 느낌을 가끔 한두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예. 근데 이제 그게 제 안에도 불안은 했던 건데 막상 제가 일 나갈 수도 없고 저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고 그리고 처음 엄마가 돼봤고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랑 떨어져는 살고 그거를 문제라고도 보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또 그냥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았다가 결국엔 그게 딱 이제 큰 핵심이 되는 게 투자를 이제 거기 그 상황에서 그때가 대출이 한 4천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생활비로 늘어난 4천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또 이제 가족들이 언니들이 너 이거 갚고 그다음에 그냥 나한테 싼 이자로 해. 그래서 갚았는데 빚은 다시 늘어나고 그 언니의 빚은 또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눈두덩이에 불어난 아,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제 제가 어, 어떻게 이제 소개로, 저희 이제 친정 엄마의 소개로 무슨 화장품 투자 회사에 네. 엄마가 그, 만약에 1억을 넣으면 한 5% 나오니까 400만 원, 5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월 5%예요. 근데 엄마가 3년을 그걸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엄마도 빚을 상환하셔서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저는 이건 그냥 되겠네? 하고 그냥 막 투자 그때 제가 1등급이었어요. 그 신용 등급이 1등급에 카드가 새마을금고 다녔으니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카드론으로 다 대출 받아서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한 4개월 정도 한 500만 원씩 해서 카드론 내고도 돈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근데 어느덧 제정신이 차려진 근데 이거를 저희 남편이 모르고 했을 때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불안 심리가 이제 현실로 점점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회사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1억인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6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3개월 만에 본전을 볼 수 있다라는 무슨 코인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해버려요. 외국계. 그게 완전 확 안 됐어요. 들어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저는 월 그 카드론이나 이런 대출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엄마가 대출해주고 저도 대출 되는 거 계속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개념 없이 그냥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몰래 내가 일은 쳤고 이거는 책임져야는 되겠고. 근데 나는 일은 나갈 생각은 못했고 나는 무조건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저랑 엄마랑 계속 되는 대로 막 하면서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6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지를 제가 몰랐던 거죠. 이 빚이 이렇게나 늘었다고? 너무 무서웠고요. 결국에는 그때 빚으로 살았던 아파트,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재산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빚으로 샀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뭐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속에 저의 불안함은 제일 중요한 건 남편과 같이 했다면 같이 어떻게든 이겨내자인데 저는 저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가정주부가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애는 애대로 또 중간에 아픈 아이도, 막 아토피로 아픈 아이도 있고, 근데 또 남편은 나가면 저는 애 셋 데리고 아프면 또 막 어떻게 가야 될지 불안한 게가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자다 깨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점점 점점 이러다가 나 잘못될 수 있겠구나. 순간 들면서 새벽에요. 잠이 깨면서 심장이 안 쉬어질 것만 숨이 차고 어,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나 죽겠다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견디지? 근데 없는 거예요. 아이들밖에. 너무 무서워서 그 심리는 뭐 지금도 아예 없진 않아. 가끔 이거 만약에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중간 가끔 한 번 나가요. 근데 그때 그런 심리가 이게 공황장애 같은 건가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그게 그걸 어떻게 견디지였어요. 너무 그건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무서운 응. 거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도 아이들 놓고 죽는 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아이들 없는 엄마,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제가 그 느껴지는 건 이거예요. 한 네. 인간이 망가지는 건 방향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음. 왜냐하면 피디님의 지금 그 방향이 뭐였냐면, 대, 대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 그 조건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대출, 또 대출, 거기다가 또 옆에서 가족들이, 그걸 대출을 물고 더 싼 금리로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맞아요. 그걸 물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됐던 거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중독돼 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족들의 상환해서 가족들이 그걸로 대출을 해준 걸 금리 인하 되다 보니까 더 싼 금액으로 어때요? 레버리지 쓴 거예요. 이 네, 가족들 네, 거를.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네, 것도 어때? 중독돼 있다 보니까 여기 것도 계속 가져가고 싶고. 맞아요. 이게 다 공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네, 왜냐면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근데 그 이자가 한 달 한 달 대충 그때는 계산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요 네, 정도면 감당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생각보다 저지르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식을 사놓고 기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제발 네, 올려주시옵소서. 제발 이대로 망하지 않는. 근데 기준은 한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주식을 산 거예요. 원래는 한 맞아, 100가지, 뭐 1000가지 뭐 이상의 그 중요한 핵심의 기술을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보고 좀 직감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대출을 한 맞아요. 그 방향성이 맞아요. 피디님이 이렇게 만들었네. 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처럼 그냥 그 앞에 닥친 것만 빨리빨리 해결해서 시간을 벌자. 이거였어요. 제가 왜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대출이 돼? 그래도 이번 달은 버텼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야, 살아와서 그게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였어요. 제가 제 손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1억 투자한 거에서 남편한테 여보 나 이런 상황에 이렇게까지 갔어. 라고 했고 그때 뭐 개인 신용 회복을 하든 그때 찾아갔었다면 됐을 건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아, 무서웠고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혼자 또 대출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되겠거니 혼자 풀어내려고 했더니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것도 위해서 이걸 판단을 빨리 막고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이걸 예. 막고 이걸 위해서 이걸 막고 네. 우리가 그걸 크게 규모로 크게 가져가면 리먼 브라더스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극역이네요. 흑역이잖아요. 지금 피디님은 네. 작은 어떤 규모라고 하면 그걸 네. 스케일 크게 하면은 전체 국민을 대상해서 그렇게 주택담보라든가 그렇게 진짜 고양이 이름으로도 주택담보 됐다라고 하는 건 끝난 거잖아요. 너무 부실한 진짜. 네. 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완전 신용이 꽝인 사람들마저도. 맞아요. 아, 그 방향성이 진짜 무서운 건데 진짜 무서워요. 지금 그리고 피디님은 만약에 지금 피디님은 그러면 이런 어떤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경험을 한 다른 여성분들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음, 아, 참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좀 좀 강력한 이런 메시지로 딱 때려가지고
야, 너희들 요런 상태니까 요거 조심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고장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 인터뷰에서 좀 날려줄 수 없을까요? 와,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현재 만약에 저처럼 뭐 1억, 2억, 3억 빚이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뭐 사업을 해서 망하든 뭐 재투자 투자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저는 그 안에서 스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용기가 있었다면요. 그냥 부딪히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사는 삶이 모르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 거기서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거나 뭐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뭔가 다른 방향의 개선이 있었다면 됐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니까 제가 안 바뀌면 빚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무서웠고요. 그리고 언젠간 되겠지의 그 희망 고문이 어,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아, 어, 내가 여태까지 나는 돈 어려움 없이 살았으니까, 아, 언젠간 난 잘 됐어요. 빚 다 갚을 수 있어. 나는 사기꾼이 아니거든. 이런 생각을 늘 안에 뭔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 제가 되게 또 갑자기 긍정. 어떤 생각 드냐면, 피디님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네. 스쳐질까 하냐면, 여자분들이 그런 자기의 몸을 팔면서, 뭐 이런, 뭐, 노래 음,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어쨌든 뭐, 누구의 스폰서링을 받는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네. 사람들도 그 삶을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중독이 돼 있잖아요. 다른 네, 네.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일반 그냥 사무직이라든가 일반 공장에서 일하거나 이제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거는 센스만 있고 예쁘기만 하면 그래도 네.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음, 음,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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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것도 물론 기술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돈을 벌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다 업소라는 이걸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네. 얘네들이 경제 IQ가 없다 보니까 예, 예, 그걸 벗어나는데 돈을 빌려서 얘네 어느 정도 돈 버니까 그걸 예. 예. 이자라고 친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투자할 것 같아요. 얘네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예쁘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몸은 팔고 있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방에 뭔가 해보려고 음,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자기 기준 없이 공부도 어디 할 시간 있겠어요. 왜 센스 네, 네, 부리고 네. 막 화장도 하고 옷을 예쁘게 입어야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인데 맞아요. 예, 예. 얘네는 절대 여기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비유 적절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피디님은 몸을 판 건 아니지만 아니었죠. 근데 근데 그게 경제 무슨, IQ가 없었던 네, 예, 사람이잖아. 예, 예. 제정신이 맞아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돈 씀씀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얘네들도 사실 맨날 술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은 살고 있지 않아. 박쥐처럼 산단 말이에요. 저녁에나 맞아요. 활동하고. 그게 네. 뭐냐면 피디님은 보상의 심리로 뭔가 뭔가, 인테리어 하고 하는 거 그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보상 심리로 돈을 또 많이 벌고 또 많이 이제 브랜드라든가 좋은 가방이랑 그때 막 사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똥을 피하다가 더 큰 똥차에 이제 치이는 거죠. 예, 예. 갑자기 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같은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대한 게임에 대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은 똑같아요. 여기서 네.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이것만 하면 괜찮겠지? 요것만 하면 괜찮겠지? 그 다음을 자꾸 바라는데 거기에서 멈추거나 내가 다른 길을 방향을 틀지 않으면 더 밑으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멈춰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멈출 제가 수가 없어. 멈출 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가 되고 본인이 그걸 파악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지를 못 하잖아. 제가 맞아요. 제가 투자의 길로 갔잖아요. 저희 엄마가 투자해서 그 회사 사람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도 엄마가 저희가 그런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도 여기 성실히 그냥 열심히만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요.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하고 계속 맞아. 인과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소개로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코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코인으로 그 사람이 연결되니까 또 코인에 맞는 또 그 스폰서라고 하죠. 그 사람이랑 연결돼서 이제 다이렉트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했는데 안 됐어. 이거 하면 또 된대. 그래서 맞아. 또 여기로 가서 또 하게 되고, 왜냐면 저희는 빚을 원래 했던 1억에 대한 빚을 빨리 없애야 되는 게 간절한 사람들이니까 간절하고 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어느덧 제가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아, 내가 어느덧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되었네가 딱 들어져서 여기를 나와야겠구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와. 제가 책을 본 거였고, 그러면서 아, 살이 위험하구나.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건강, 살을 빼는 거에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빠진 거죠. 제가 그걸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늪에 빠지는데 다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늪에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늪에 안 빠진 밖에 있는 네, 아웃사이더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예, 다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아웃사이더라 생각하는데 사실 나처럼 똑같이 늪에 빠진 인사이더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면 나를 늪에 빠지게만 해야만이 자기가 아웃사이더로 네,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런 네, 사람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 늪에서 절대 못 나오는군요. 네, 진짜 맞아요. 와, 그러면 빚을 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하는 건, 진짜 이거는 거의 마약 중독 셈이, 맞죠. 왜 빠져나오기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머리가 웬만히 똑똑해가지고는 못 빠져나오겠네요. 똑똑하거나 본인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순간, 왜냐면 계속 그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안 살다가 잠깐 방황을 이런 상황을 선택을 해서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 투자의 개념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의 주변 가족들, 친척 가족들 있죠. 너 왜 그래 자꾸? 라는 말을 들리는 거예요. 원래 이랬던 사람처럼. 제가 뭐 얘를 게임 중독됐던 사람처럼 야, 너 왜 그래 자꾸? 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인지가 됐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으로 가족들한테 비춰졌지? 이런 거가 제가 인지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어느덧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20대, 10대 때부터 투자했던 사람이었나? 이런 다단계나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었나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 번의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알겠어요. 아,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몰려 있구나. 인지가 된 순간 그래. 나가야겠구나 싶었어요. 오늘 이걸 정리하자면 누구나 빠질 수는 있어, 늪에. 근데 졸업을 하자, 이거야. 네, 졸업하자. 유치원에 들어갈 수는 있어. 유치하잖아. 네, 모르면서 무지하잖아. 근데 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는 가자. 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음, 있어. 그냥 빠지지 말고 또 졸업하자. 네, 졸업하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다단계를 졸업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피디님처럼 비트코인이라든 이런 사람도 그런 걸 졸업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빠져. 음,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군요. 결국엔. 네, 네. 오늘 포인트는 빠지면 안 되고 나쁜 쪽으로 빠지면 안 그렇죠. 된다. 졸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네, 졸업할 거냐라고 봤을 때 네. 아웃사이더를 무조건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운이 환경으로 좋게 들어가거나.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면 근데 인지하기 맞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성향, 제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거기에 젖어들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 못 주변에 빠져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뭐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뭐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 네, 주변에 측근에도 못 네,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네. 것 같아. 음, 그리고 부부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서나 아니면 뭔가 이런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뭐 그죠. 배신이 아닌 배신을 때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어라고. 보통 남자들이 어디가 일치고 나오면 와이프가 이혼 도장을 찍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이런 부부에 대한 그 관계십에 있어서 위기감을 어느 정도 겪어봐. 물론 이런 일이 없었을 때도 부부가 위기감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이제 딱 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나가서 건설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했는데 그냥 아내가 어디 가서 빚을 6억을 만들어 오면 아무리 내 와이프라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좀 한심할 것 같아요. 예. 음, 나도 열심히 맞아요.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고를 칠 수가 있어라는 어떤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나도 네 애 새끼 세 명을 키우는 게 어려워 힘들어 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 더 잘 살려고 나도 찾다 보면 이러면서 부부싸움 되고 막 이혼의 위기가 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단순히 이런 사건 때문에 위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위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겪어 안 봤는지 그러니까 부부에 음, 대한 그 관계십에 있어서 피디님이 직접 본인이 겪은 사례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표현해 줬습니다. 아, 우선은 그전에는 소소하게 싸웠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남편이 막 우락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받쳐주는 성향이라서 그렇게 막 크게 싸워본 적은 많진 않아요. 오히려 네. 제가 힘들고 이러면 막 투덜거리고 이런 아, 성향이었고, 근데 진짜 크게 싸운 건 바로 진짜 이거. 1억이라는 빚이 투자했다는 거에서 남편이 알고 나서 이혼 얘기가 저희 남편이 그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정주부가 그렇게 간땡이가 벗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딱 한 번의 실수였고, 그리고 저의 동기부여가 전 명확했거든요. 남편을 구하는 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이거였고, 그랬는데 서운했죠. 저의 입장은 서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결과가 이렇더라도 만약에 이런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였다면 남편은 더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를 되게 창녀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애 엄마가 막 간땡이 벗다라는 네. 말이 그냥 저는 그냥 그때 제가 찌질이었어요. 그냥 서운함이었어요. 남편만큼은 내 편이 돼주지. 나도 네. 너무 무서웠는데. 이런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고. 네.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이 됐죠. 싸워서 남편이랑 그때 진짜 그 남편이 선풍기를 막 들어서 저한테 던지려고 하고 저도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욱 무서워 쫄면 전 이제 맞는 인생으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왜 나 뭐 나는 못할 줄 알아서 선풍기를 같이 막 들었는데 그때 선풍기가 부러지고 그리고 막 진짜 칼을 든 건 아닌데 남편이 칼 있는 위치로 막 갔어요. 거기까지 이제 본인의 그 분에 못 이겨서 막 이 사람을 누리려고 막 그렇게까지도 액션을 그런 마음이 올라왔구나도 저도 봤잖아요. 와, 그때 와, TV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 나고 사건 나고 이혼하는 게 아, 현실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누구 하나가 죽겠구나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거 알고 진짜 기억은 안 나요, 기간이. 근데 진짜 시체처럼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진짜 시체처럼. 그리고 막 본인이 막 벽에다가 얼굴을 막 대고 막 벽에다 손을 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이혼도 무섭지만 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 아, 난 그걸 반드시 여기서 경험했군요, 이겨내야 돼. 피디님도.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위기, 그 과정이 있으니까요. 와, 진짜 조심, 이게 사람이구나 경험했어요. 근데 저의 아내도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도 그렇죠. 막 자살하고도 싶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안 되니까. 근데 인정은 하죠. 이 사건으로 온 건 제 선택이었고 제 그렇죠. 의사결정이니 버텨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버텨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났는데요. 아,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그 과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남편도 그거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그 위기를 버텨왔어요. 버텨오니까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냥 서로 화가 나고 뭐와도 저는 막 뭐 시댁 갔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여자들은 이제 시댁에서 힘들면은 남편한테 하잖아요. 남편한테 막 조자조자 하는 정도는 있었어도 이렇게 크게 서로가 서로의 그 악이 다 나오기까지가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은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서로가. 제가 일하면 남편이 같이 아이들 돌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이 있고 나서 버티고 버티고 하니까 지금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 그때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셋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터진 거였어서 너무 아이들도 더 봤겠네. 가봤어요. 지금도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 그리고, 애들이 기억하는 연령이에요? 뭐, 다섯, 다섯, 뭐, 셋, 기억해요. 다섯, 넷째, 다 기억해요, 셋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한테 컸던 모습이었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는 한 그렇죠, 적이 그렇죠. 없었는데, 그런, 이렇게, 눈빛, 표정, 그런, 어, 게 거의 다 악마의 다르니까. 씌운 사람처럼. 아,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게 다 동물적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고 있는지, 뭔가 서로 이게 사이가 안 그렇죠, 좋은지가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느끼는데, 그 안에서 목소리 톤과 행동, 막 선풍기 들었다 놨다, 막 네. 부셔지고, 이걸 다 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아, 정말 돈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부싸움이 사실 뭐 시댁과의 관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더라고요. 돈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안 볼 걸 다 봤어요. 와, 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돈이라는 건 현실 살아가는 거에 정말 꼭 필요한 거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그래서 제가 사건이 돈을 벌어요. 아니었으면 저를 만날 일도 없었겠네요. 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빚도 없고 정상적으로 원래 그냥 주부 생활을 했다면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네요. 없었겠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냥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거나 아니면 이게 다 이렇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하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꾹 참고, 뭐,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지? 막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있고 나서 남편이 있는 것도 다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그냥 진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근데 중요한 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버는 기술도 사실 없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저는 사실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돈이 남편이 300 버는 거에서 규모 있게 썼었으면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게 그럼요. 아닌데 저는 관리를 못했고 지혜롭지 못한 거의 결과물이다. 예, 그걸 배웠어요. 저의 그 과정이. 그러면 부부 그래서 싸움의 대표님을 거의 대부분은 찾았죠. 돈 문제라고 피디님도 생각해요? 네,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각자인데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여유가 있으면요. 사실 별거 짜증날 일 맞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뭐 해도. 근데 제가 불안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남들과 만나서 뭘 사주고 싶어도 못 사고 그게 어느 순간 결핍으로 와 있어요. 아이들 사주고 싶고 이거 해주고 싶고 제가 예를 들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들어가고 싶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무섭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막 가슴 마사지 탱탱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첫애 때 모르니까 여긴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조리원 부르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애들 요양보 애기처럼 산후도우미를 부르는데 3일 뒤에 오게 됐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그러면 3일 동안에 마사지를 못 받고 그냥 가만 놔뒀으니까 얘가 그냥 그 단단해져요.
그게 완전 딱 막혀버리거든요. 모유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아파요. 막 열 나고 전몸살 나오고 그래요. 그거를, 그거를 못하니까, 근데 몸은 아프지, 애는 울지, 애는 잠은 안 자지. 근데 남편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지. 남편도 그때 막 갈비뼈 부러져서 같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결핍이었어요. 난 남편한테 사랑 못 받네. 나 이 아픈 거 누구한테 못 받네. 하는 그런 결핍이. 근데 또 그게 어디서 오냐? 결국 돈이었어요. 제가 그냥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으면 뭐 처대라고 힘들었어도 산후조리원은 마사지를 다 해주거든요. 거기서 아픈 걸 다 아니까. 근데 전 몰랐고 너무 힘들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남편은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걸 잘 몰랐고 본인도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편한테 왜 남편 탓을 하고 그랬지? 결국엔 돈이 없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여유에 제가 형편이 안 됐구나.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부부싸움의 근본 원인은 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남편하고 피디님이 서로 뭔가 거기에 더 지혜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던 건 없고.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거로만, 예, 그거로만 사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뭐,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돈이 근본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에 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멍청하다 보니까 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돈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300이라고 하는 돈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끊임없이 벌어오는 맞아요. 돈도 그렇고. 네. 근데 그리고 피디님도 또 돈에 대한 어떤 나름 지혜가 있다면 그 300도 그리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잘 굴리다 보면 네.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발전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뿌리를 깊이 파헤치고 하는 그런 발전에 대한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 자기 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못했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렇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거의 다 이런 공부를 못 하잖아요. 네, 못하죠. 근데 피디님은 다른, 그걸 공부 아예 할 생각조차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TV에서는 뭔가 돈 공부도 하고 뭔가 저렇게 잘 사는 사람 주식 투자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뭔가 이렇게 투자로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냥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보면서 그걸 지시라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좀 책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다 알아보고 학교 때 뭐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좀 진지하게 돈에 대해서 깊이 그 통찰을, 그런 철학이든 그런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알려고 했는지. 저는 이게 믿음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돈이라는 건 사실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이해됐어요. 거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음. 뿌리 깊게. 그래서 그렇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방금 제가 교육에 투자하고 돈을 어려움이 있고 대표님한테 잘 배우면서 결국에는 돈이 중요한 거구나. 전부가 아닌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거구나를 알았다면요.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고 그리고 배웠을 거예요. 제가 잘 이겨내고 잘 하려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오면 사용하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까? 돈 공부를 사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뭐 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 보면 그리고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돈 부자들은 막 나쁜 사람들 악행하는 게 이미지 박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말들을 또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돈을 원해요. 제 아내도 돈을 원했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기뻤거든요. 근데 말은, 행동은 나 돈 별로 안 좋아. 막 음, 이런 말을 또 하고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중인격처럼 네. 난 근데 진짜 뭘 좋아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가끔 한두 번씩은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왜 회사를 퇴사를 못하고 있지? 그때 생활공부 10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급여가 뭐 300이라고 하면 그때 공제라고 보험도 팔았어요. 그럼 저는 보험을 팔면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조금만 하니까 500, 600 그냥 되네?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머리에서 신념에선 난 돈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런데 돈 공부를 해주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죠? 방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돈을 쫓지만 결국 진짜 돈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았다면 제가 지금의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어요. 사실 피해자죠, 저도. 왜냐면 사회에서 그런 걸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돈 나쁜 거고, 뭐, 투자 나쁜 거고, 부동산도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근데 어, 유튜브에도 그런 게 그래도 가르쳐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책도 있고 음,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접촉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는 집, 교회, 회사, 이 안에서만 살아서 그냥 뭐 본다고 하면 드라마 정도 이런 거 뭐 가요 듣거나 이 정도만 영화 보거나 이거였지. 돈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가 아, 잘 살기 위해서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살고는 싶었죠. 진짜 지금 들으면서 그냥 써머리 하자면 개돼지였어요, 개돼지. 그냥 예, 감정이구나. 그냥 이런 것만 보여요. 아, 맞아요. 다 감정을 선택했구나. 네.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는 뭔가 위대한 뭔가 이성이라든가 원칙 그런 어, 어떤 경제에 관한 어떤 부자들의 맞아요. 그런 나름 남다른 철학이라는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아예 개발이 네. 안 됐고 그림이 없고 그냥 감정으로 진짜 피디님 얘기한 거 개 돼지였구나. 아, 진짜 부끄럽거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제가 지금 제 입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지금 와. 이야기하면서도 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네. 그냥 열심히만 살았네. 회사 나갈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피디님 생각에 이런 사람 네. 몇 명 있다고 생각해 밖에. 근데 다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사람들이 야, 다 그런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이게 이상하다고 마지막으로 생각 안 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질문 하나 드린다면 아이를 키우잖아요. 또 네. 새 아이의 엄마잖아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살다 네. 보면 한국에선 특히 제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맞아요. 뭐 죄책감이라고 하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맞아요. 잘했어야 되는데,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때 뭐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뭐 어쨌든 아이의 모든 그 잘 안 된 구조와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 보면 그 아이를 맞아요. 보면 짠한 그 감정을 딱 보면 자꾸 자기를 탓하고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계속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디님한테도 분명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엄, 저는 100%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아요. 그게 종류가 몇 가지고 어느 정도 있고 그것도 좀 사례 기반으로 피디님의 사례 김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 세명을 키우면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런 감정까지 들였다라고 하는 것들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냥 다 해요. 아이가 아파도 나 때문에 아픈 거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라고 할 수가 없이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엄마 탓, 부모 탓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함이 그 안에 걸려 있어요. 특히 첫째에겐 더 그렇죠. 첫째는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이 엄마가 불안한 걸 아이가 못 느꼈겠어요. 제가 그렇죠.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도 아, 우리 남편이 맨날 있어서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에게 어떻게 혼자 애를 그렇게 키워요? 힘들지 않아요? 라는 대화를 제 아이들 옆에 놀고 있는 상황에 계속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가 아이는 무의식 쪽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잠자면서요,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요. 지금도 지금 4학년이거든요, 큰아이가. 근데 엄마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워. 엄마 같이 자자. 항상 제 팔, 아빠 팔 이렇게 해서 아직도 엄마 셋이잖아요. 셋이서 저희 엄마를 자립을 못해서 셋이 경쟁을 해요. 나 엄마 맨날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내가 아이를 너무 불안하게 키웠구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안에 경제적인 거에 문제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운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불안 심리는 더 커져겠죠. 그러면 분명히 저 아이가 편안한 그 안정적으로 대화하고 이랬을 때 그런 아이에서 부모한테 자랐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큰아이 보면 늘 미안하고 그리고 늘 첫째랑 둘째를 연년생이에요. 1살 차이니까 또 둘째가 아토피라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큰애 거의 방치고 둘째 기준으로 너무 동생도 빨리 태어났는데 동생은 또 아파. 그 이후로 둘째, 셋째한테 엄마 아빠가 많이 가니까 이 아이는 늘 엄마는 나한테만, 첫째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늘 미안함이 계속 크고요. 그리고 또 우선 경제적인 거 아까 전에 나왔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절대 보이면 안 되는데 저는 보여줬던 거 응.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이혼 얘기를 계속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아이들이 불안해도 하고 그리고 아이 그러니 입장에서도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뭐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늘 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하고 싶고 저는 아이들 옷을 어릴 때는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안 사주거든요. 그냥 교육을만 그냥 좀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학원이나 공부방. 그러면 그것도 사달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먹는 거 아이들이 건강을 위한 것도 저는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미안하고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아이들에 대한 거는 항상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늘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저의 그런 부족함. 그게 결국에는 그게 얼마나 피디님한테 많이 괴로움을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1순위예요, 혹시? 살면서 피디님 인생도 있고 아이 엄마로서의 인생이 또 있고 음, 고객의 어떤 서비스를 프로바이딩 하는 어떤 공급자의 인생도 있을 것이고 예? 맞아요. 나름 네. 피디님만의 어떤 그게 있다는 아이덴티티가 근데 음, 아이의 왜냐면 지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부모도 있잖아요, 피디님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미안함이라고 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못 해준 거, 내가 약속을 아직 못 지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거가 비중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아이들한테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없고 아이들한테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피디님 음, 입장에서는 그 죄책감이 아이들한테 지금 1순위로 지금 제일 큰 거예요. 아니요. 부모들한테 지금은 아니고. 죄책감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뭐 없고 남편이든 아니면 내 고객들이라든가 뭐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음,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나서는요, 많이 달라졌고요. 그게 이제 죄책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 중요함이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막 놀러 가고 싶은 거 못 갈 때, 예, 이러한 거에 대한 건데 1순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가정 환경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아니라 부모의 환경 안에서 아이가 양육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제가 근데 남편하고 자녀에게가 그 죄책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제일 1순위예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죄책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 대표님이 정리해준 순위를 말하니까 첫 번째가 근데 우선 자녀인 것 같고요. 저에게는. 그 다음에 남편이고, 어, 그 다음이 이제 고객 같아요. 저에게는. 어, 지금은 가족들, 친정도 우선 잠깐 내려놓고 저를 성장시키는 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 두 번째가 남편, 세 번째가 고객이에요. 그럼 그 가족이 네, 1번이라는 거죠. 네, 1번이죠. 음. 그러니까 죄책감도 종류별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죄책감 하면 너무 큰 카테고리라 가지고
음, 뭐 죄책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 죄책감까지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죄책감에 대한 재해석도 될 거고 어떤 건 맞아요. 어, 죄책감이 어, 아니라고 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옛날의 죄책감은요, 남들하고 비교해서의 죄책감이었어요. 남들은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 아이는 못 해주는 거.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은 방이 있어요. 아, 아이들 예쁘게 침대 예, 해놓고, 예, 책상 해놓고, 그 예, 다음에 뭐 학습지 선생님 예. 와서 뭐 레슨 시키고, 그거에 대한 거에,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아이한테 잘 집중 못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나? 라는 생각. 그리고 아이가 아까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아이는 안정적으로 잘 엄마랑 떨어져서 노는데, 왜 우리 아이는 엄마랑 분리불안이 있지? 내가 잘 못 키우나?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아, 비교했어요. 그거를 내가 못한다라고 제가 갖고 와서 미안해야 하는 아, 거였다면 지금의 미안함은 엄마가 미리 규모 있게 네. 경제적인 거를 잘 경제할 게 없는 엄마였어서 아이들이 같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사실 지금은 저에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교육에 제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든 이 과정을 엄마가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지 말이 아닌 등으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많이 완전 이제 확실히 깨달아서요. 그 죄책감을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있고, 그 가정에서도 너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건 엄마가 너를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교육을 메타인지를 배웠고, 메타인지를 배운 후 아이들을 받아쓰기라던가 이걸 메타인지를 그냥 자연적으로 복제가 돼요. 너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이가 똑같이 그걸 하면서 큰아이가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 공부를 잘한다고 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공부를 잘 못했던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건 제가 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래서 못했다는 감정으로 제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저에게 투자하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다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아이한테 좋은 에너지로 가는 거고, 아니, 좋은 건 아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죄책감보단 저는 저에게 운동하고 제가 건강하는 건 다 아이한테 갑니다. 네. 그건 하나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지금의 어떤 뉴스예요. 확실하게 변화된 건 피디님 과거에는 그 부정적인 이면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요. 잘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난 거를 보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와 아이에 대한 관계부터 시작해서 나의 심리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네. 지금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아이한테 내가 어떤 상관관계로 내가 잘한 부분을 보면서 네, 그 아이의 지금 어떤 결과에 또 네. 연결되고 또 그거를 하나의 결국에는 아이하고에 대한 협력 관계가 좀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관점이 장점을 볼 거냐 단점을 볼 거냐 남들보다 못한 걸 볼 거냐 남들보다 잘하고 나의 독창성을 볼 거냐 이 차이가 지금 PD님을 덜 괴롭히고 네. 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어, 관점이 단순히 거기에만 변화됐어요? 아니면 부부 관계라든가 고객 관계에도 지금 변화된 것 같아요? 이거랑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바라기만 했었거든요. 제가 힘들었잖아요. 보상 심리로 남편한테 계속 왜 이걸 안 해주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자기도 힘들다고만 생각하냐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래도 나도 아내로서 남편을 잘해주고 싶고 남편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날 먼저 줘.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도 남편한테 막 그때처럼 남편 막 밥 챙기고 옷 챙겨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네. 남편대로 하는데 남편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더 많이 존중해 주고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게 느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본인 기분대로 했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지금도 그게 아예 사라진 게 아닌데, 어, 제가 뭐 일한다거나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어, 본인이 마크해요. 그리고 조용히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원한다. 이거에 어, 갇혀있던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들과 유대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거를 해결해 가고 있잖아요. 어, 제가 성장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대표님 교육은 처음으로 제가 교육 받고 싶다고 남편의 오케이 승낙을 받고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전에는 몰래 했던 거였고. 반대장 막 박세니 원장님 건 제가 몰래 했기 응, 때문에 불안 심리를 갖고 갔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남편하고는 자 오픈하자. 남편 오케이 떨어지든 안 떨어져도 나 할 거야. 자기야 지켜봐. 이런 마음으로 딱 대표님 교육부터가 이제 오케이를 하곤 응. 한 거라 제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오고 있는지를 남편이 봐왔고 그래서 그런 신뢰가 쌓아지었기 때문에 오, 남편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도 저는 제가 뭐 일한다거나 운동 간다? 그러면은 되게 서포트 해줘요.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같이. 엄마 운동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엄마 완전 피디님의 정체성이고 피디님의 사례인 것 같아. 네. 와, 이거는 스토리가 피디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려고 해도 드라마로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 것 같아. 이건 피디님 직접 겪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경제적으로 또 실제로 해놔서 남편의 네. 존경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럼 피디님 생각에 남편이 먼저 바뀌었어요? 피디님 먼저 바뀌니까 다 바뀌어져요. 제가 먼저 바뀌었죠. 전 그래서 확신해요. 그게 내가 바뀌면 포인트잖아. 다 바뀐다. 맞아요. To change, you gotta change. 이거야. 예, 맞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피디님 꼭 40대 여성한테 메시지를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피임처럼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상 자꾸 잣대를 상대방한테 둔단 말이에요. 아, 우리 음. 남편은 저렇게 유능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뭐 나를 서포트를 하지 않아. 예, 우리 남편 나를 예. 존중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나를 자꾸 까. 우리 남편은 뭐 이렇고 우리 애들은 뭐 이렇고 우리 뭐 피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좀 아가리 닥치고 내 말 좀 들어 해서 좀 메시지를 좀 제대로 40대 아, 여성들한테 이미 결혼했고 이미 힘들고 이미 결혼할 여성들이 앞으로 자기의 어떤 브랜드, 자기의 몸값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여성으로서 일자리한 여성으로서 좀 한마디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정말 40대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 진짜 힘들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자기가 더 몰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그 힘듦을 자꾸 바라고 옆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답을 찾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라. 그 시간에 남들하고 이런 얘기 할 시간에 책을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책을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변할까? 남편을 보잖아요? 짜증만 나요. 그럼 그 짜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짜증이 났기 때문에 결국엔 남편한테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저가 변했던 제 핵심은 봐버렸어요. 제가 뭐라 그러지? 남편을 밝힐 수 없다는 거. 근데 남편 입장에서 한번 보잖아요? 이 사람, 제가 대표님의 40대 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자기 자신은 남편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왜 어, 자꾸 자기만 받을 생각을 하고, 응. 저도 남편한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자기야, 왜 나 힘들게 해? 근데 반대로 역으로 자기가 돌이켜보면 자기도 알걸요? 자기가 남편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알고 나중에 싸우고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다시 또 원점으로 또 싸우고 해요. 또 그래요. 이게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니까 결국엔 저는 안 되는구나. 남 탓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엔 끝이 안 보이고 해결이 안 나니까. 근데 결국엔 자기 자신 안에 그게 다 있다라는 걸 본인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편한테 갔던 시선이
나에게로 와버리고, 결국엔 내가 만약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아졌어요? 한 사례로.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푸는 누군가를 만나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짜증이 났어요. 누구랑 싸워서 들어왔어요. 남편이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나는 짜증이 나서 남편 탓을 하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상태가 괜찮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정말 남 탓하지 마시고 결국엔 자기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누군가는 짜증날 거예요. 무슨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하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감사한 말인지, 나만 바꾸면 된다는 거가 얼마나 기쁜 건지 아세요? 그렇죠. 상대를 바꾸라고 하면 전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와, 나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 예를 들어 내가 A를 만났을 때 정중히 인사하면 상대방 A도 정중히 인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중히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C일까요? 그럼 얘가 개새끼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까딱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했으면 얘도 까딱 할 거예요. 결국엔 내가 먼저 정중히 가면, 내가 남편한테 여보 안녕하세요 뭐 여보 사랑해 뭐 오늘 고생했어라고 처음엔 어색할지라도 그걸 계속하면 이 남편은 달라져요. 저는 이 경험을, 이거를 표현을 못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교육받고 알았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이걸 써먹어도 이거를 파악하고 통찰을 말할 수 없고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았구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바뀌면 이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짜증나는 말 아니고 자기 아는데 아는 말 아니고 내가 바뀌면 나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맞아. 네. 심지어 그냥 진짜 저도 내가 바뀌니까 내 고객도 바뀌더라고요. 어, 내가 바뀌니까 내 고객이 바뀌는 것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기존의 고객 안 바뀔 놈들을 내가 버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음, 바뀌니까 진짜 바뀔 놈들만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역시, 내가 바뀌니까 맞아. 거기에 맞는 회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고, 그전에는 내가 안 바뀌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는 바뀌는 게 내 직업이었다면, 근데 내가 바뀌어버리고 나의 카리스마가 바뀌어지고 나의 리더십이 바뀌어지고 음, 내가 그냥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착착착 맞춰가지고 내가 보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음, 이거를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평생 경험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돈 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야. 맞아요. 또 바뀌어야 돼, 내가. 또 네. 바뀌어야 돼, 내가. 오늘은 댄서로 있다가도 내일은 댄스 강사로 바뀔 수도 있고, 영업사원으로 하다가도 사업가로 바뀔 수도 있고, 사업가로 음, 하다가도 투자자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뀌어야 돼. 투자자로 하다가도 철학자로 바뀔 수도 있고, 음, 철학자로 하다가도 다시 또 작가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내가 나눔에 대한 어떤 소통도,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거, 사람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나를 마케팅하고 보여주는 것도 끊임없이 그 진솔함과 그 진정성도 계속 내가 바뀌다 보니까 그 내 원고도 더 맞아. 미묘하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더라고. 그냥 음, 모든 게 다 바뀌어지네. 예. 그래서 맞아요. 너무 어, 오늘 멋진 인터뷰였고, 예. 네, 또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